잘 보셨습니까? 네, 저는 서예를 맡게 된 패널 토론 서예를 맡게 된 김창섭이라고 하고요. 그 심화정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일본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분리시켜야 될 것과 우리가 연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영화와 함께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한일 관계라고 하니까 엄청 커다란 얘기처럼 들립니다. 우선은 이 영화 속에서 한일 관계라든가 국민 또는 시민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일 관계라고 했을 때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 게 뭘까? 새로 뽑힌 스가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좋고 외교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케다 히로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력도 국가가 독점을 하지만 폭력을 해석할 권리도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조차 스스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규정하지 못한다면 관계마저 뺏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일 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누구와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숨이 차서요. 죄송합니다.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고 하는 사건 혹은 사람들 혹은 시공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넨 말들은 무엇이고 그들의 과제는 어떻게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시작도 가마가사키라고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런 삶의 터전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영화 중후반을 거쳐서 동북지방의 원전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온한 삶을 지탱하는 저변의 삶들, 저변의 노동들,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다시 되묻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 영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남동에 살고 있는데 오늘 홍대 입구 2번 출구에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승강기에 끼어 죽은 노동자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메모 추도글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왔어요. 그래서 나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계속하는가를 되묻게 해주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오늘 다시 보니까 또 그런 노동의 문제에 엮여서 보게 되고, 그리고 왜 노동인가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식민지 기업을 공격했잖아요. 국가를 공격했다기보다. 그래서 제국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국가라든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을 지적을 했다라는 것에 한 번 더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홍세아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일본의 지금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활동하던 그 시기에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던 동시대 전사로서 좀 남다른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소감 먼저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오간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거의 동시대이죠. 제가 이제 47년생이니까요. 그리고 그 70년대 중반이 이제 활동했던 그 시기였고 거의 비슷한, 그때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5년 4월 30날이 이 베트남이 통일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75년 4월 8일 날 인혁당 재건이 8분에 대한
사형 언도가 있었고 그 이튿날인 4월 9일 날 실제로 처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은 이제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물론 이제 선배들을 따라서 참여하게 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그 이름이 이제 지금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남조선이 들어가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선이기 때문에 이제 전사였던 것인데요. 근데 좀 우스운 말을 보태면 그 전사는 이제 파리에 가서 파리의 택시 운 전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무거워서 제가 조금 이제 가벼운 터치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이름 자체에서 이제 실제로 저희 이제 난민전이라고 불리는 우리 조직은 우선 인혁당 재건이 8번에 대한 처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박정희 체제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이 굉장히 그런 면이 이제 강하게 담겨 있었다면, 확실히 지금 오늘 본 영화에 나온 우선 이 이름부터가 확실히 분명한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우는 이 코리아라는 어떤 물론 세계적 정세 속에서의 문제지만 어쨌든 코리아라는 한반도라는 그런 이제 또 특히 이제 박정희 체제에 대한 이 체제에 대한 타도가 목표였다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은 일본에서 우선 동아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것은 어떤 역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거의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아이누로부터 출발된 그런 어떤 식민 침탈,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중국 이런 식으로 이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착취와 식민에 대한 어떤 반성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은 일본의 이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역사 의식이 반일이라는 이런 그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반일은 당연히 이제 제국주의로서의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무장이라는 아주 뚜렷한 수단도 표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전공투 세대이면서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이라는 그 시점, 이런 미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유럽의 68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뭐 쿠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세계적 정세와 맞물려서 표현된 그런 어떤 그것이 이제 그 이름 자체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이 오가는데 뭐 진행되는 과정이 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관객분들 질문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토의를 또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영화 내용 중에 국가의 폭력에 비해서 개인의 폭력이 지극히 작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누군가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규정을 내렸는데 감독님 생각은 어떻고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이 왔습니다. 폭력에 관련해서는 여기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그 실패했다라고 여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공격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자신들이 사죄하고 그것을 다시 넘어서서 계속 이 반일 투쟁을 이어 나갔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자신들이 더 할 수 있는, 그리고 연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나 해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들이 기업 폭파 공격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하고자 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에 전면적인 부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야 뭐 저도 같은 지금 김미래 감독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생각인데요. 본래 이제 그 테러에 있어서 오래된 그 역사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의 아나키스트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 테러 행위에 많은 소설이나 이런 데도 그 모티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황제를 죽이려고 이제 폭탄을 장치를 했는데 그때 마침 어린 아이가 거기 동승을 하게 되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폭탄을 터뜨릴 거냐, 아무 죄 없는 아무리 황실의 아이라도 그 아이까지 죽여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논의가 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무리 의도가 좋고 하더라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러기 위해서도 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죄 없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인명에 대한 그런 그 문제는 이 운동에 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도 그것이 이 올바른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아마 실패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연 설명 관련해서 심하정 선생님한테 재차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국가의 폭력에 비해서 개인의 폭력은 작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잖아요, 영화 속에서. 근데 이제 이 국가의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들을 똑같은 폭력으로 규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아마 부연 설명을 원하신 질문도 그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저는 폭력을 뭐 퉁쳐서 다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항 폭력은 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폭력 투쟁을 말할 수 있는 자리와 말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신지영은 그래서 비합법 투쟁이었다는 것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아까 이케다 히로시 선생님이 그 영화 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폭력들은 사실 물리적인 군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법제도와 권력기관, 관료제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국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폭력들은 낱낱이 보이지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뭔가 하나를 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커다랗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누가 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걸까? 그리고 누가 왜 그렇게 보이게 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70년대 일본에서 이분들이 갑툭튀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굉장히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는 일본 사회에 시한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린 게 아닙니다. 71년부터 7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본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보도되는 방식 또는 재판받는 방식, 보도의 언어와 법정의 언어가 전부 다 우리 쪽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방식으로 보도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1970년에 일본에서 자기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인 엄마들이 400명이 넘습니다. 그녀들 개인의 문제일까요?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보도의 언어는 미친, 아니면 악녀, 판무파탈, 모성 파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에 치달았는지에 대한 어떤 철저한 고민 같은 것들을 가로막게 하는 그런 언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은 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력은 한 줌의 폭력이다. 이렇게 폭력의 경중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그것을 폭력으로 또는 테러로 규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말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중복되는 질문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이 에키타 씨를 보셨으니까 에키타 씨가 아랍에 가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국외에 나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한 경찰도 모르는 걸 대답이 가능할까요? 아니 답하신 대로 어디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궁금해서 당사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혹시 어디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건 모르는 게 서로 좋지. 궁금하지만 나는 질문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래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에키타 씨가 아랍으로 가게 된 거는 75년도에 이제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멤버들이 일제히 같은 시간대에 체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75년도와 77년 두 번에 걸쳐서 그분들이 초법규적으로 석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제 그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던 일본 적군이 대사관을 점거한다든지 혹은 일본 항공기를 이렇게 납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갇혀 있는 그런 동지들을 구출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쨌든 석방을 시켜서 바로 비행기로 타고 아랍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으로 에키타 씨와 여기 다이도지 아야코 씨가 77년도에 이제 아랍으로 갔고 거기에 일본 적군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 적군이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후사코 시게노부 후사코인가? 예. 그분이 체포가 되면서 일본 적군이 해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 아야코 씨와 이제 몇 분은 자기는 이제 해산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제 활동을 이어갔던 것 같고, 근데 95년도에 그 이후에 95년도에 에키타 씨는 루마니아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송환이 돼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계시다가 2017년 영화에서 보셨듯이 그때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뭐 어떻게 살고 계시는 근황이 궁금하다는 질문도 제가 얼핏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생활 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일부 받으면서 뭐 청소 일을 하신다든지 뭐 일정한 시간을 청소를 하신다든지 이러시다가 뭐 얼굴이 조금 알려지면 또 이렇게 해고가 되고 그러면서 또 뭐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극 시작할 때 일용 노동자가 먼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약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가능한지 좀 질문이 오셨거든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가 편집을 그렇게 했으니까 원래 이 작업이 2000년 초중반 제가 다큐멘터리를 처음 만들게 된 노가다라고 하는 작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곳에서 사실은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알게 되었던 그 장소 가마가사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시간대는 다르지만 70년대 그분들이 거기에 거쳐갔던 곳이고, 그리고 2000년 초 중반에는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주목했던 그런 일용 노동자라고 하는 이런 대상과 공간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들의 사상이 어쨌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가듯이 그 이후에 저도 몇 번의 현재의 그 가마가사키를 몇 번 넣어보기는 했지만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로 다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노가다라는 또 영화가 또 있으니까 그걸 또 같이 한번 보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사실 확인과 관련된 걸 홍 선생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동아시아 반유무장전선의 멤버들이 한국에 와서 뭐 사진도 아마 나올 거예요. 같이 한국에 왔다 갔다 했었다. 뭐 통역당이나 이런 분들 접촉을 한 것도 뭐 있다 그러고,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난민전 누구를 만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선생님 만나신 건가요?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교포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이죠. 이 70년을 전후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이제 그 70년 이후 직후부터 한국에 와서 또 대학생하고 이제 뭐 만나고 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그런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근데 그러면서 바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엄청나게 많은 그 제일조선인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몰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그분들이 뭐 수도 없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시기 70, 그러니까 이제 뭐 예컨대 가장 유명한 경우가 이제 서성 형제일 텐데 그게 70년대 초인데 이제 그 시기가 다 무엇하고 만나냐면 박정희가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통일되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그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신으로 이제 연결되고 하여튼 이런 그 시기인데 유신 그 시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제를 이제 그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이제 이 간첩을 만들어냈던 거기에 가장 많이 그 대상이 됐던 분들이 제일 조선인 유학생들, 대학생들이나 이분들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게 됐던 그 시기와 만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이 직접 나오셔서 감독님 팬이 좀 많아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영화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찍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제서야 그 개봉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 좀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시기가 좀 미묘한 시기에 지금 개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만 보고 왔을 때 사람들 뭐 일정한 정도의 뭐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함해서 2014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2019년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고 저한테는 이제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 마지막이 뭐였죠? 지금 이 시기에 왜 하필 이 시기? 예, 완성이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답이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던 것 같은데?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영화 제목만 보고 왔을 때. 네네. 제가 원래 첫 번째 제목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고 굳이 그 고집을 피워서 이제 제목을 다른 거는 처음에 너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이게 너무 안 알려져 있고, 그리고 2019년 전에 한번 살짝 시사회나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사람들이
영화 안에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란 말이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이게 뭐지?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늑대부대, 뭐 돼지 엄니부대, 뭐 정갈부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이름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렵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차라리 이거를 제목으로 이렇게 좀 빼고, 그리고 최소한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알고 뭐 조금이라도 좀 알고 들어오면은 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관련돼서는 뭐 이거를 굳이 한일 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 작업을 일본에서 할 때 되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일본 분들이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만 아니라면 뭐 이게 한일 관계가 나쁘든 좋든 이런 거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또 와 주셨을 것 같아요. 와서 함께 이 상영 같이 해나가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한국 관객들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올 수가 없어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도 되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뭐 저기 후지 다케시 그 저기 늑대다라고 성명서 발표했던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후지 다케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후지 다케시 목소리인지. 그 친구가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지도 몰랐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심하정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70년대 당시에 반일 만국론이라는 전략이 뭐 있었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자기는 좀 결이 좀 다르다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다르지 않을까요? 반일 만국론과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지점은 국가를 전복하는 혁명이었나,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혁명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공투의 자기 부정과 대비돼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일이라고 하는 말에 응축되어 있는데, 내가 식민 본국인이다라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식민 본국 일본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의 표현의 한 수단으로 무장 전선을 만든 것이고, 또 하나 감독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정이라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에게 하나 더 있다.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는 것. 그래서 에키타 유키코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뭔가 다른 연대를 꿈꾸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않는 혁명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파괴하거나 무언가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나의 동료를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라이 마리코상도 자기가 감옥에 가고 언니가 기차에 뛰어내려 죽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와준 피가 섞이지 않은 새로운 가족들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관계, 그래서 제국을 가장 밑에서 떠받들고 있는 가족제도, 가부장제라는 것까지 깨부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반일 만국론이 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의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간단한 질문일 것 같고, 일본에 좀 오래 사신 분이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8세기에 그 축제 장면 나오잖아요. 그 8세기에 그 뭐 동북아를 정복한 기념으로 그런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 그런 축제가 많이 있나요? 이 네부다 마츠리는 일본의 불 관련한 그런 축제 중에 아무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과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 인디페이스 측에서 그 9시 전에는 끝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질문을 좀 많이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저기 공동 상영의 그 공동 영화 상영 어떻게 뭐라고 그래? 공동체 상영. 예, 죄송합니다. 공동체 상영은 그 마을과 아이들 그 지역 공동체 마을과 아이들과 사람과 공감, 그리고 소박한 자유인이 주최한 거는 이제 아까 대표님들이 인사를 해서 아실 거고, 원래 고민은 이 시기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민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의 사람을 저렇게 적대시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영화가 마침 우리한테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이런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싶은 그 마음, 주최하고자 했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남은 얘기들은 이제 극장 사정 저희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끝나고 1층에 모여 주시면 따로 이제 식사하면서 좀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